방심위원으로 있는 정민영이 그리고 EBS의 이사장으로 있는 유시춘이를 청산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즉시 한 인사조치 중에 하나가 강규형 교수를 EBS의 이사로 임명한 일입니다. 이런 거 하려고 방통위원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무소비리 공영방송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은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책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네, 이런 결연한 각오로 방통위원장을 시작하니만큼 이동관 후보자에게 앞으로 방송, 통신,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많은 과제들과 숙제들을 저희 고성국 TV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생각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청산하라는 요구를 전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심위, 방통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송사가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게 방심위입니다. 그런데 이 방심위 구성 중에 보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이죠. 형식상 국회의장이지만 국회의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방심위원 중에 정민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를 보니까 이 자가 한겨레 신문 출신이에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민원연, 좌파 언론 압력단체 민원연의 정책위원을 역임한 자입니다. 이 자가 2021년 7월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돼서 2024년 7월까지 임기 3년입니다.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자입니다. 자, 이 자가 방심위원으로 있으면서 변호사라서 MBC 관련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변론을 맡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방심위원은 MBC에 대해서도 MBC의 각종 프로그램 컨텐츠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MBC의 변호사로서 일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바로 제기되는 거죠. 이 정민영 이자가 MBC 측을 대리해서 사건을 수임한 사건이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 비서거 발언 논란 사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논란 사건, 이런 데서 MBC 측을 대리한 거예요. 이런 자가 방송심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을까요?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바친 거죠. 정민영이는 이 MBC를 대리한 소송 대리 중에 MBC에 대한 방송심의를 했어요. 이게 사실로 또 확인이 됐어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이 방심위 심의를 받았는데 객관성 위반으로 정민영이 이자는 방송심의 소위에 참석해서 뭐라고 그랬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 MBC 뉴스데스크 관련 심의에서는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는 생각이다. 문제 없음 의견. 그야말로 정복주사파의 주구 노릇을 하는 자가 방송심의위원을 하면서 심의 대상인 MBC의 사건을 맡아서 돈 받고 변호했겠죠. 이런 자 척결하자는 겁니다. 이런 자 척결하자는 거예요.
EBS 이사 강규형 교수를 EBS 이사로 선임한 것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첫 번째 인사였는데, 이 EBS 이사 선임을 보면서 제가 묵은 숙제 하나를 다시 제기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올해 5월 달입니다. 올해 5월 달에 공영방송 미래비전 100년위원회,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미디어 연대 새미래 포럼, 자유언론 국민연합, KBS 노조, MBC 노조 등 언론 관련 여러 개 단체가 성명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EBS 교육방송이죠. EBS 유시춘 이사장을 해임하라는 겁니다. EBS 유시춘 이사장 당장 사퇴하라. 이런 성명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EBS가 유시춘 이사장의 리스크로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여기서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유시춘이고 하나는 윤석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윤석년은 뭐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월 달에 문제 제기한 이후에 윤석년이라는 이사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시춘이는 아직도 EBS 이사장 자리를 뻘건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유시춘 EBS 이사장, 유시춘은 유시민이의 누나예요. 그리고 이 이사장, 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방심이 부실 검증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유시춘이가 아주 꼼수를 장렬했어요. 무슨 꼼수냐? 2017년 유시민이의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어요. 1950년 5월 12일생에서 1951년 5월 12일생으로 1년 바뀝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뀝니다. 리을자 류시춘에서 이영자 유시춘으로 바뀌어요. 유시춘으로. 이래 놓고 이제 EBS 이사장이 됐는데, 한국교육공사법 제11조는 이게 한국교육공사니까 EBS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시춘이 이자는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어요.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육공사법 제11조에 대선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 자문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는 이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주민등록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검증을 통과했어요. 야, 이런 꼼수를 다 쓰네. 이런 아이디어는 유시민이 잔머리에서밖에 안 나올 텐데. 하여튼 대단한 잔머리 꼼수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방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을 임명할 당시에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어요. 또 민주당 당적 조회를 했는데 대충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통과시키려고 대충 한 거죠. 요식행위로 유시춘 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와 성이 바뀐 것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인적사항만 조회를 해서 이 사람 문제없다 이러고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빤한 거 아닙니까? 이것들 다 짜고 친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이 유시춘이 이자의 아들이 바로 그 시점에 2017년
기소가 됐는데 뭐로 기소됐냐?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마약 밀수 혐의. 유시춘의 아들 신무라는 자가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입니다. 이게 그냥 마약을 한 번, 두 번 흡입한 거라면 집행유예지만 밀수한 거라면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년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서 이제 감옥 살고 나왔겠죠. 만기로. 그런데 당시에 이게 한참 재판이 진행돼서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 그 징역 3년 확정 직전인 2018년 9월에 유시춘이가 KBS 이사에 임명됐거든요. 완전히 시기가 겹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방송 이사장을 하겠다는 자의 아들이 마약 밀수를 해서 지금 3력형 대법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없다 그러고 통과된 거예요. 생년월일하고 이름까지 바꾸서. 그래서 올 5월에 그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문재인이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교육방송 EBS의 유시춘 이사장은 빨리 박탈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고 언론단체들이 그래서 5월 달에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런데 납작 엎드려서 대가리 쳐받고 사람들 눈에 안 띄면서 지금까지 월급 받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방통위원장이 바뀌었어요. EBS 이사도 강규영 교수가 갈 정도로 EBS에 대한 개혁과 쇄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유시춘이 이자를 이사장에 남겨놓고 EBS 제대로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방심위에 정민영 위원이나 EBS의 유시춘 이사장 같은 자들을 척결해야만 언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오늘 원희룡 장관한테 참으로 어렵고 부담 가는 결단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새만금 공항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선언을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선언하라. 이걸 제가 주문합니다. 새만금 공항 너무나 황당합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황당해요. 새만금 국제공항 왜 갑자기 그 옆에 군산공항, 물론 군인 공항이긴 하지만 군공항이긴 하지만 민간 이용도 가능한 공항이 불과 1.3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군 소유의 공항이라서 활주로 주기장 사용 등의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불과 1.3km 떨어진 곳에 새만금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지금 전북도가 예산을 8천억을 타냈어요. 그런데 타낼 때 명분은 뭐냐? 새만금 잼버리 대회 4만여 명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이 새만금 공항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잼버리 야영장으로 10분 만에 실어 나를 수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공항은 100%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건설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 대회 개최를 명분으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이를 받아들여서 예타 면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잼버리 대회 전에 이게 어쨌든 완공이 돼서 비행기가 한두 대라도 내렸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그래서 국제공항이에요. 전 세계에서 오는 청소년들을 실어 나려야 되니까 국제공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사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삽질 한 번 아직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8천억 확보됐는데 아직 삽질 한 번 하지 않고 잼버리 대회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 공항 건설 이유가 새만금 대회였는데 공항은 삽질 한 번 하지 못한 채 잼버리 대회가 끝나버렸으면 더 이상 공항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강기정이처럼 그래도 예산 확보됐으니까 꾸역꾸역 지어야 되겠다 이럴 겁니까? 잼버리 대회가 끝난 뒤에야 입찰 신청이 마감됐어요. 건설사 최종 선정 절차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새만금 공항 건설에 모두 8,077억 원의 사업비가 들고 이 중에 3분의 2는 여러분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되고 나머지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역시 여러분의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국토부는 사실은 이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 2018년, 2022년, 22년 사전 타당성 조사, 문재인 정권 때예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예비 타당성 말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이 0.479, 0.503 이게 뭐냐면 1이 안 되면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1이 넘어야 비용이 100원 들 때 120원 정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은 뭐냐면 비용을 100원 넣으면 50원 정도 건진다 이런 뜻입니다. 유령공항 하나 빤히 유령공항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 유령공항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세금 8천억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8천억이지 막상 삽질하고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불어나서 조가 넘을 겁니다. 당시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을 대회 전인 2022년까지 건설해서 대원들이 10분 만에 잼버리 야영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런데 이 새만금 공항 이미 늦어버려가지고 내년에 삽질을 시작해도 28년에야 완공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무부처가 국토부거든요. 공항건설 국토부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 지난번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하고 나서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버텨냈잖아요. 이번에 이 새만금 신공항이야말로 새만금 국제공항이야말로 전면 재검토, 백지화 전면 재검토를 국토부 장관으로서 선언해야 한다. 이미 신공항 예산으로 확보한 8천억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기여하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쓰면 된다.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를 아는 결단을 제가 지금 촉구하고 있지만 원희룡 장관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새만금 공항 전면 재검토 백지화 선언을 주무장관으로서 원희룡 장관이 선언하라.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이걸 자꾸 좌파들이 철거라 그러는데 철거가 아니고 이전입니다.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장소가. 흉상 이전과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이기에 그 공로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나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죠. 지금 육사 충무관 앞에는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이렇게 5명의 흉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홍범도 장군만은 이 육사라는 이 위치에 맞지 않다. 또 국방부 앞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맞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홍범도 장군이 김좌진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처 이런 것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 김좌진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 등은 이 민족주의, 자유우파의 노선을 걸었는데 비해서 홍범도 장군은 그 후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하고 소련군 대위로 소련군에서 복무했던 이력이 있어서 다른 데라면 몰라도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나 공산주의자들과의 전쟁이 언제든 터질 경우에 그것을 지휘할 국방부 앞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범도 장군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상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련공산당이나 소련군 이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경우에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집단들과 전쟁하고 또 그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에 공산군 이력과 공산당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장소가 적절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2년에 소련군 대위로 활동했고 1927년에 소련공산당에 입당했어요. 그리고 은퇴한 후 일크츠크에서 살았는데 은퇴한 후에 다른 당시 소련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더 여유 있는 연금을 받아서 끝까지 소련으로부터 예우를 받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갑자기 육사교정에 흉상이 쓰고 국방부 앞에 흉상이 쓴 때가 언제냐? 2018년이에요.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역사 전환한다 그러면서 홍범도를 제일 먼저 내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원봉이까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육군사관학교의 필수 교과 과목 중에 6.25 전쟁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회개망측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훈련해야 될 육군사관학교가 6.25 전사를 선택 과목으로 돌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홍범도 흉상 설치, 김원봉 서훈 추진과 같은 시기에 맞물려 벌어졌던 일인 겁니다.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역사 왜곡과 전환을 시도했는지 앞으로 정말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사와 국방부는 이 5명의 흉상 전부를 다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중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게 대한민국이고 국가입니까?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행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훈부는 홍범도와 여운형, 중복 훈장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복 서훈.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하는 이 국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들이 모두 11,710명입니다. 11,710명. 그중에 2번 중복으로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중복으로 받은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 3사람이 누구냐? 홍범도, 여운형. 좌파 활동 경력이 확실한 이 2사람이 중복서훈을 받고 있어요. 중복서훈은 한 사람은 노무현 때 시작됐고 한 사람은 문재인 때 된 거예요. 그럼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다 요청을 하고 국민청원이 있어서 대한민국장이 추가됨으로써 중복 서훈자가 됐는데, 이런 국민적 요청에 의해서 중복 서훈이 된 유관순 열사와는 달리 홍범도, 여운형 2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추서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보훈부는 홍범도, 여운형 국민적 공감대, 국민적 요청에 의해서 중복 서훈된 유관순 열사는 논외로 하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중복 서훈이 된 홍범도, 여운형 이 2사람에 대해서는 중복 훈장 서훈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홍범도에 대한 중복 서훈은 2021년 문재인 때 있었고, 여운형에 대한 중복 서훈은 노무현 때 있었는데 노무현이가 대통령 마치기 5일 전에 중복 서훈을 하고 갔어요. 알박기 서훈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노무현이가 여운형에 대해서,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 등등의 좌파 활동을 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이 여운형이를 노무현이가 2008년 2월 25일이 이제 퇴임하는 날인데 그 5일 전 2월 19일 몰래 중복 서훈을 했어요. 몰래 했다? 네, 몰래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서훈을 해놓고 알리지를 않았어요.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을 했는데, 대한민국장이면 공적 최고 순위입니다. 이걸 왜 안 알립니까?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을 정도로 훌륭한 독립운동가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임기 5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놓고는 이걸 알리지를 않았어요. 이 사실이 언제 알려졌냐? 2010년에 들어서야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래 도둑 밀실 서훈을 했던 겁니다. 저것들도 떳떳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좌파 활동가 여운형, 좌파 이력이 확실하게 있는 홍범도가 이중서훈까지 받은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훈부는 중복 서훈을 막기 위한 훈격 조정제 도입을 검토 중인데, 현재 국회에는 기존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 국민의힘의 이채희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평택 아미고 투어를 원일철 대표와 함께 하면서 2사람의 독립운동가의 서훈 등급 상향 운동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심창 열사고, 또 한 사람은 의사고, 또 한 사람은 안재홍 선생인데, 이 2분 다 혁혁한 독립운동에 공이 있지만,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일제치하의 감옥 생활을 했지만 등급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좀 낮다. 그래서 등급 상향을 촉구하는 평택 시민회의 주도의 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등급 상향도 적절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급 변경 상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으니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 법에 의거해서 등급 상향할 독립운동가들은 상향시키고 중복 서원을 삭탈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탈하고 또 등급이 과도하게 상향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수준으로 등급을 재조정하는 문제까지를 법과 제도에 의해서 투명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교수, 이종찬의 아들이죠. 이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 문제를 가지고 부당한 사상검열이다, 홍범도를 지켜야 한다고 느닷없이 치고 나왔는데 대통령의 중마고우가 아니라면 이런 자의 이런 헛소리 같은 걸 제가 논평할 필요도 없겠죠. 부당한 사상 검열이 아니라 정당한 검증이다. 이 점을 이철우 교수도 학자라면 좀 과정을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서 주장을 할 때 좀 근거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드립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가지고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가 그러면서 이종석 국방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찬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홍 장군은, 홍범도입니다. 홍 장군은 일제 때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편의상 소련 공산당에 가담했던 것이다. 참 편리한 의식구조네. 이자는 편의상 김대중 밑에 갔었던 모양이네. 편의상 김대중 밑에 가가지고 국정원장까지 했던 모양이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편의상 지 아들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멘토랍시고 하고 광복회장까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념이 어디 편의상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할 그런 문제입니까? 이런 자한테 광복회를 맡기고 있으니 광복회가 편의상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간첩들도 편의상 하면서 법망 다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원로의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있는 이종찬이라는 자의 입에서 공산주의자 문제를 어떻게 편의상 이런 천박한 말이 나옵니까? 애비가 문제가 있으면 아들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제가 이종찬의 이 거듭된 망언을 보면서 광복회를 찾아봤어요. 광복회 1965년에 처음으로 결성된 광복회는 당시에 민법상의 사단법인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거예요.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사단법인 만들어서 된 거예요. 이게 박정희 정권 때 1973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의 지원으로, 거의 대부분 국가의 지원으로 광복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복회장은 관례상 3.1운동의 만세삼창하고 광복절에 경축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두 행사 다 4대 국경일 중에 하나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3.1절 기념식에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광복회장이었던 1965년에 광복회장이었던 이갑성 선생이 30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0상인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생존해서 광복회 회장을 맡고 있으니 그분한테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끔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관례가 돼서 지금은 33인 지도자가 다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 광복회 회장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 낭독을 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광복회를 애초에 취지에 맞게 사단법인으로 다시 돌리자. 사단법인으로 다시 돌리자. 이렇게 대낮에나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주장들을 함부로 하면서 법률에 의거한 공적단체처럼 그리고 마치 3.1절이나 8.15 때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축사를 해대고 선언문을 읽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광복회 독립운동가의 유가족들이 활동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정찬의 거듭된 망언 그리고 김원웅이라는 자의 거듭된 비리 이것으로 완전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광복회를 애초에 건강한 우리 독립운동가 선배 선조들의 그 건강한 정신을 이어받는 단체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광복회의 사단법인화 환원 이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이 문제 제기를 제가 해두겠습니다. 삼중수소가 걱정되면 수산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진짜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인지 김민세인지 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이자의 형이 김민웅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자가 작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윤석열 퇴진운동을 시작하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런 자인데 이자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혼슈와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그 홋카이도 그 사이에 뚫린 틈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한 달이면 온다고 갑자기 페북에다 썼어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이 홋카이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홋카이도예요. 훨씬 북쪽에 있어요. 여기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면 이렇게 태평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돌지 않고 갑자기 확 턴을 해가지고 요 틈 사이로 이렇게 해서 동해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자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우선 조선일보 제가 칭찬합니다. 오늘부터 이미 그 전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용어를 발견한 건 오늘이에요. 조선일보가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염 처리수. 그동안은 다들 오염수라고 그냥 썼어요. 지금도 대다수 언론은 오염수라고 쓰고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서 오염 처리수라는 용어를 썼군요. 조선일보 칭찬합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해류를 무시하고 마법처럼 180도로 방향을 틀어서 그 틈을 비집고 동해로 온다는 이 비상식적인 주장. 이걸 쓰면서 이 김민웅이란 자 어쩔 건가 직격 핵탄이다. 가장 깨끗한 동해부터 당하게 생겼다 이랬어요. 이 김민웅이 이 괴담 유포 전문가 이자의 또 다른 괴담이 나온 건데 이 괴담을 보면서 북한 지령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죠.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수사되고 있는 간첩단과는 또 다른 조직에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이런 괴담을 유포해라 하면서 그 괴담을 가지고 광화문과 일본 대사관을 포위하고 일본 대사관에 침입을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렸다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김민웅이라는 자가 이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지 어떤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수사당국에서 수사하겠죠. 북한의 지시가 있었든 없었든 참으로 참 괴기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해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이자의 주장은. 자, 전문가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구 자전 방향이 거꾸로 되면 김문희 말처럼 될 수 있다. 지구 자전 방향이 거꾸로 되면 지구는 이제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지구 자전 방향이 거꾸로 되면 김민웅이 말처럼 해류가 거꾸로 흐를 수 있다. 또 후쿠시마 앞바다부터 울릉도까지 우리가 모르는 지하에 이 자연 터널이 뚫려 있다면 혹시 이 김민웅이 말처럼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수백 킬로에 달하는 이 지하 터널을 통해서 후쿠시마 방출수가 동해안으로 올지도 모르겠다. 기발한 상상력인데 이거 괴담 전혀 살포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확산되지 못하고 있대요. 이게 올라오자마자 네티즌들이 이자의 댓글, 페북에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가 태평양으로 가장 빠른 유속으로 보이는 곳이다. 동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가장 빠르게 물이 흐르는 곳인데 어떻게 그걸 거꾸로 방류수가 역으로 헤엄치고 오냐. X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X가 무슨 뜻일까? X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해류가 뭔지도 모르고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어휴 또 거짓 선동이네. 다음 주 태풍 오면 오염 처리수 더 빨리 오겠네요. 마지막에 한마디 더 달았네요. 빨리 중국으로 도망가시라. 겁나니. 자, 하여튼 이런 괴담은 이제 더 이상 괴담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는 거죠. 서울대병원의 김건욱 핵의학과 교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건욱 교수. 핵의학과 교수인데 이 강건욱 교수의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보다 더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셔왔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만든 삼중수소입니다. 메이드 인 US, 메이드 인 러시아. 그럼 이거는 괜찮고 메이드 인 자팬은 안 된다. 이거 완전 넌센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다른 이 방사능은 걱정거리가 안 되는데 이제 삼중수소가 문제다. 삼중수소가 관건이다. 그런데 바다를 통해 지금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잘 들으세요. 삼중수소 농도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다 그랬어요. 이 몇 년, 이 강건욱 교수는 이거를 6천억 년이라고 그랬습니다. 6천억 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 농도면 6천억 년. 가만히 있어봐요. 그 제가 지구 나이가 50억 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지구 나이 보통 50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6천억 년이니까 지구 나이의 한 몇 배가 됩니까 이게?
한 600배 되나? 하여튼 6천억 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과정에서 만들어진 삼중수소를 아무 문제 없이 물을 통해 섭취해왔다. 핵실험을 하면 그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 그 공기 중의 삼중수소는 언젠가는 분물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결국은 우리 생수가 돼서 우리 몸에 공급된다. 이 때문에 생수에는 리터당 1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삼다수에도 있고 백뭐에도 있고 다 있다.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계속 마시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성인의 체내에는 40베크렐 수준의 삼중수소가 남아있다. 삼중수소가 열흘이면 다 배출된다 그러는데 계속 먹기 때문에 40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남아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이 오염 처리수 전체 양에서 보면 22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22조 베크렐 이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7, 8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했을 때의 삼중수소 농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물을 통해서 섭취해온 삼중수소 농도의 100만 분의 1로 떨어진다. 100만 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오염 처리수를 100만 리터를 마시면 생수 1리터 마시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걸 문제라고 한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수산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해양으로 방류 처리하는 물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기 중에 있다가 비로 떨어지는 거다. 핵실험을 통해 공기 중으로 노출된 삼중수소가 빗물 형태로 체내에 흡수되면 오히려 삼중수소를 직접 섭취하는 것이 되는데 바다를 통해서 방류된 삼중수소를 호흡을 해서 이 어폐물에 축적되어 있는 이 삼중수소를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양은 매우 거의 계측이 안 될 정도로 극소량이고 그리고 직접 흡수가 아니라 간접 흡수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 몸에는 삼중수소가 아예 없고 우리는 삼중수소를 마셔본 적도 없고 후쿠시마 때문에 처음으로 이 위험한 삼중수소가 나타났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삼중수소를 마시면서 살았다. 어디서 만들어진 삼중수소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미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보다 100만 배나 더 많은 양의 삼중수소를 매일 마시고 있다. 그것이 주로 미국과 소련, 러시아의 핵실험의 결과 생성된 것인데 그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삼중수소 이 난리를 펴고 있는 거라면 이건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 아니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왜 삼중수소 가지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느냐,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느냐. 이건 과학자인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러시아가 공기를 통해 내보낸 삼중수소 양이 훨씬 더 많고 막대한데 그보다 극미량에 해당되는 이 삼중수소를 바다로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데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학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해라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데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오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 이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증발시켜서 해결하면, 이게 농업용수를 쓰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흡수하게 하거나 또는 뿌렸는데 이게 다 수증기로 날아가잖아요. 그걸 결국은 공기 중에 비산되는 거예요. 이걸 일본 내에서 증발시켜서 해결을 하면 일본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노출된 공기를 그대로 마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옳지 않고, 일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옳지 않고, 더구나 미량이지만 이 공기가 한국으로도 온다. 이 바닷물은 태평양 쿠르시아 난류 때문에 한 7, 8년 걸리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태풍 오면은 바로 온다, 우리한테. 그래서 공기로 수증기화 시키고 비산시켰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 그것도 어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무차별 대중이 받는 피해는 훨씬 직접적이고 클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육상이나 빗물을 맞으며 자란 농산물, 또 그 물을 마시면서 자란 소, 돼지, 이거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10배가량 높다. 농산물이나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의 삼중수소 농도가 수산물보다 10배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건욱 교수의 제안은 이겁니다. 삼중수소가 무섭냐? 그러면 수산물을 더 먹어라. 육류나 채소보다 수산물이 더 안전하다. 적어도 삼중수소에 관해서는 그렇다. 과거에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는데, 그때 타격을 받은 이들은 일부 수입업자하고 미국이었지만, 이번 오염수 논란으로 타격받는 이들은 우리 수산물 관련 종사자 전부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심각한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괴담 유포해서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과학자로서 지금 이런 객관적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강건욱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정율성이라는 자, 이 자를 핑계로 전라남도, 광주시 이런 데 공무원들이 무려 53회나 외유성 출장을 이미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 종북 주사파들 말이죠. 뭐 먹을거리만 하나 있으면 그냥 파리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뜯어먹고. 광주 화순, 광주시와 전라남도 화순 군이 정율성 사업에 10년간 117억을 이미 썼어요. 53차례의 해외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주로 중국 갔다 왔죠. 2012년 9월에는 정율성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무원 17명이 단체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진시황릉 같은 이 관광지 투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순군의 해외 출장 보고서에는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정율성 같은 훌륭한 분이 우리 학생 중에서 나왔으면 정율성 선생에 대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중국의 영웅인데 우리 입장에서 정율성에는 그야말로 듣보잡 아닙니까? 참. 자, 보훈부와 보훈단체가 이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확산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법무장관은 장관직 걸고 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기정이는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느냐라고 또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이 말대로라면 중앙정부에서 시작했다면 중앙정부에서 중단하면 되는 거네.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광주에도 보훈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영웅 정률성 공원 조성의 호국 영령들은 통탄한다. 그 비판했고, 고 서정우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님도 광주 정신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이 자유파 단체들 또 국민의힘도 이 비판 행렬에 나섰는데 조금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주기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정율성이가 중국에서 중국인의 우상으로 평가받는다면 표지석 정도 설치하는 게 맞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표지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그 조선공산당 표지석 롯데호텔 앞에 세웠던 거 제보받고 가서 취재했고 하루 만에 그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정률성 공원이라든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정률성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에 비하면 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갈 표지석 하나 정도야 라고 주기한 위원장은 얘기했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돌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되죠. 예, 이 문제,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인식, 이걸 좀 더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5.18 단체들도 반대 광고를 실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오죽했으면 5.18 단체들까지 나서서 정률성 공원은 안 돼 라고 공개적으로 상업 광고를 실었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 강기정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철진한 색깔론 이념몰이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들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전국에서 정률성 공원에 분노하고 항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강기정의 광주시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박민식 장관의 공언대로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걸고 지금까지 조성되어 왔던, 운영되어 왔던 정률성 생각, 정률성 거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률성 공원, 돌 하나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지석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그런 차원의 접근이 지금 끼어들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까? 행안부는 정률성 역사공원에 대한 직접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감사관실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니까 감독기관이 행안부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53번이나 해외 출장 갔다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다 광주시 예산으로 광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 광주 시민들만의 세금입니까? 광주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안 받아요? 광주시 예산의 70~80%는 중앙정부의 지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낸 세금 갖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 행안부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즉시 착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5.18 단체들의 반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은 5.18은 공산주의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것이다. 왜 정률성 같은 문제 많은 자에게 48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부으려 하는지 의문스럽다. 정중섭 4.19 유족회장, 4.19 5.18 단체뿐 아니라 수많은 단체가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미처 몰랐다면서 비분관계하고 있다.
홍범도 흉상 이전 국민 절대다수가 원한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 홍범도를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홍범도는 1921년 이른바 자유시 사변 직후에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났어요. 실제로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에 레닌을 직접 만난 사람은 홍범도가 유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만난 건 스탈린이죠. 레닌이 아닙니다. 홍범도는 2021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났다. 자유시 유혈 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한일 빨치산 지대 대표 단원 자격으로 레닌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 독립운동가로서 만난 게 아니라 빨치산 지대 대표자 단원. 빨치산이 뭡니까? 소련 공산당의 유격대를 빨치산이라 그럽니다. 빨치산 자격으로 레닌을 만난 거예요. 이 유혈 사태, 여기서 나오는 유혈 사태가 바로 2021년 6월에 있었던 자유시 사태인데, 이때 우리 대한독립군이 연해주로 갔는데 무장 해제를 요구받고 거부했어요. 거부한 독립군들을 소련군들이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때 사망 36명, 행방불명 59명. 또는 코민테른 정권위원 오홀라는 익사자 60명을 포함해 전체 사망자 160명. 이게 다 우리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측에서는 그 당시에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망자 외에 포로로 잡힌 독립군도 864명이고 이 포로로 잡힌 864명 중에 죄질이 무겁다고 인정된 500명은 재판에 회부됐고 그중 426명은 강제노동에 처해졌고 나머지 72명은 중대범죄자로 분류돼 이르쿠츠크로 이송돼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독립군으로서 이르쿠츠크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은 72명의 재판을 담당했던 3명의 재판위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홍범도였습니다. 결국 홍범도는 당시에 1921년에 소련 공산당 빨치산 지대의 지도원으로 독립군을 재판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시 관련 보고를 레닌한테 직접 했어요. 레닌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서명이 새겨진 권총 그리고 금화 100루블을 홍범도한테 일 잘했다고 상으로 줬어요. 홍범도가 우리 독립운동사회의 이름을 처음 나타낸 것은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입니다.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이들은 자유시 사태 때 무장해제를 요구한 소련군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시 만주로 돌아왔어요. 홍범도는 남아서 소련 공산당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들이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되는데 그 저항한 독립군을 재판하는 재판위원으로 있었어요. 이자가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까? 이자에게는 독립운동가라는 정체성보다는 빨치산, 소련 공산당 당원, 소련군 대위라고 하는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과 함께 일제와 싸워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팩트로 인정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추서된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독립운동가보다는 소련 공산당원이자 소련 군내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던 이 홍범도라는 자의 흉상을, 그것도 문재인이가 정권 잡자마자 육사에다 세우고 국방부 앞에다 세운 이 흉상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홍범도가 어떻게 국군에 뿌리냐고. 문재인은 이런 홍범도를 데려다가 이중 서원을 했어요. 대한민국장, 가장 높은
서운 대한민국장을 줬어요. 홍범도는 이르쿠츠크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37년 그 후에도 소련 공산당의 원로로 소련군의 원로로 대접받으면서 여유있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홍범도의 유해를 우리 비행기가 가서 싣고 왔는데 그때 우리 공군이 6대가 나가서 호위를 했어요. 그야말로 과잉의전한 겁니다. 또 문재인이 이자가 한밤에 공항까지 나가서 맞았어요. 홍범도 신비와 신화화를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서 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에 독립운동보다는 소련 당원이고 소련 군인이고 빨치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앞세웠던 홍범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독립운동의 종북 주사파적인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어제 대전국립현충원에 있는 홍범도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예정이 없이. 정말 기괴한 일정입니다. 또 노원구, 이게 육사 교정이 있는 태릉이 노원구예요. 노원구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승록이라는 자가 구청장인데 이 자가 홍범도 흉상 철거, 홍범도 흉상 이전이죠.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에요. 이전을 추진 중인 육사에게 항의의 뜻으로 육사 우호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오승록이라는 자, 갑작스러운 독립군 흉상 이전 소식에 노원구민들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러면서 육사 우호의 날, 노원구와 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쭉 함께 해왔던 육사 우호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이 문자를 받은 노원 구민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노원 구민들이 다 당혹하고 실망스럽다고 했는지 이 사람 이상하다. 진짜 노원 구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 알긴 하나. 네, 정부는 일단 홍범도의 흉상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흉상까지 어떻게 할 거냐는 그건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육사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면 국방부 앞에 있는 거는 그 10배, 100배 더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생각할 게 따로 있지. 또 박근혜 정부 때 잠수함을 진수했는데 이 잠수함에 홍범도 함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거 이름 바꿔야 됩니다. 뭐하러 홍범도 함이라는 잠수함을 갖다 놓습니까? 그 잠수함이 누구랑 싸우는 잠수함입니까? 공산당과 싸우고 북한과 싸울 잠수함 아닙니까? 네, 대다수 원로 전문가들도 적어도 육사나 국방부 앞은 아니다. 뭐 홍범도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팩트는 있으니까 흉상을 철거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이전은 해야 된다. 독립기념관이 적절하다. 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국방부 청사 앞의 홍범도 흉상 또한 육사 교정 안에 있는 홍범도 흉상과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 쪽으로 이전하고 홍범도 함이라 이름 붙여진 잠수함의 이름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홍범도 이름을 붙입니까? 즉각 이런 교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이하고 박원순이가 북한 사랑을 해도 아주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그리고 박원순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또 오거돈이가 시장으로 있을 때 부산시,
이런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 때 지방정부까지 다 장악한 종북주사파들이, 그리고 지방의 종북주사파 교육감들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4년간 대북 지원 사업에 150억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밝혀낸 건데요. 통일부, 지방정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북 사업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 8월까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모두 148억의 예산을 대북 사업에 썼습니다. 광역시도가 10곳, 시 116억, 기초시군 4곳이 9억, 그리고 지방교육청 3곳이 22억. 그런데 이것을 직접 준 게 아니고 시민단체한테 대북지원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이 시민단체가 북한에다가 갖다 줬어요. 주로 밀가루, 콩기름, 묘목, 의료용품 등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48억을 대북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재명이 지사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20억, 박원순이가 시장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어디 갔습니까? 세 번째, 전라남도 김영록이가 지금도 지사로 있는데 그 김영록이가 지사로 있는 전라남도가 17억, 오고돈이가 시장으로 있을 때 10억 등입니다. 또 기초도 4군데나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돈을 대북사업에 쏟아부은 기초단체 어디 갔습니까? 은수미가 시장으로 있을 때의 성남시입니다. 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고양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단체장으로 있을 때 4억 2천만 원, 광명시 8천만 원, 전라남도 완도군이 3천만 원. 교육청 가운데는 이재정이가 교육감으로 있을 때 경기도 교육청 17억, 전라북도 교육청 3억, 인천교육청 1억 6천5백만 원. 이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맨날 손 벌리고 다니는 이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대북 사업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에 25억이었던 게 2019년에 48억.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 이긴 작년 2022년에 6억으로 급감했어요.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얼마나 북한을 열렬히 사랑했으면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 광역시도, 기초까지 그리고 교육청까지 이렇게 나서서 북한 지원에 앞다투어서 돈을 뿌려댔겠습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의 통일부는 바로 이런 일을 해주는 통일부였어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4번이나 개정합니다. 4번이나 개정해서 어떻게 쉽게 돈 줄 수 있는가? 심지어 그래서 지방정부가 시민단체를 격려하지 않고 직접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공개 규정까지 뒀습니다. 그냥 갖다 바쳐라 이거예요. 갖다 바쳐라. 국민 속이고 갖다 바쳐도 된다. 이걸 통일부가 4번이나 규정을 개정해서 터줬어요. 이때 이렇게 통일부가 북한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면서 길을 터줬던 그 기간 동안에 통일부 장관은 김연철이라는 자였습니다. 또 이 대부분의 대북 지원은 시민단체라고 하는 종북단체들을 통해서 거쳐갔는데 이 종북단체, 종북시민단체, 종북주사파 시민단체의 대표를 했던 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김홍걸이가 나타납니다. 김대중의 아들 김홍걸. 설훈이 노웅래도
이 시민단체 무슨 대표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종거리도 올려요. 그리고 이인영이라고 있잖아요. 이인영이의 장인인 이해학이라는 목사 있습니다. 이해학 이런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아주 소문난 종북 주사파 활동가들이죠. 그럼 이 단체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돈 받아가지고 북한에다가 퍼주는데 앞장섰던 이 단체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타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 30억을 받았던 결의사랑 이사장 신경하 목사 이자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합작한 대북 사업은 불법과 횡령으로 점철됐다. 정권 교체 후 대북 사업이 중단되자 관련 단체 상당수가 대정부 투쟁에 참여한 것은 애초부터 대북 사업의 목적이 좌익단체의 보급 투쟁이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좌파, 종북주사파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돈줄이 끊기자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반려묘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고양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생선 있는 곳에 고양이 있다. 돈 있는 곳에 종북주사파들이 있다. 김남국의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하네요. 이것들이. 이거 민주당이 완전히 재무등 파버렸습니다. 사실 뭐 선거라는 게 상대 실수로 뭐 이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3명, 김회재, 이자 저 한동훈 장관한테 덤볐다가 본전도 못 찾은 그 김회재, 그리고 송기헌, 이게 저 원주의 국회의원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동작 지역구 이수진. 이 셋이가 김남국 제명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3대3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정의당 코인 방탄,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큰일 났다. 내년 총선 치르자는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특위 다시 열어가지고 그 제명은 좀 너무 심했으니까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를 다시 하자 이러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김남국 제명 징계안 부결로 끝났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국민 눈높이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렸다. 큰일 났다. 모든 비난을 당이 뒤집어쓰게 생겼다. 내로남불 이미지 불식하기 위한 마지막 읍참마속의 기회였는데 날려버렸다. 이건 기본 윤리가 파산된 겁니다. 송기현이라는 자, 투표 전에 이재명과 상의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특정인하고 상의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
그 이재명이랑 상의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도와주는데 선거 못 이기면 정말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와, 이런 재무돈 파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평할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종북주사파가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싸움이 시작된 역사 이념 전쟁입니다. 역사 이념 전쟁. 그런데 이 역사 이념 전쟁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나 적당이란 이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이념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에 적당하게 두 다리 걸치는 거 없습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정률성 사태, 이 강기정이가 계속 버티잖아요. 정말 터무니없이 버티잖아요. 5.18 관련 단체까지도 정률성이나 안 되라고 하고 있는데도 버티잖아요. 왜 버틸까요? 이재명이랑 똑같아요.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그들 지지층, 이재명이 같으면은 개딸들만 잘 결집하면 돼요. 강기정이 같으면은 이 광주시장 아니에요. 광주 사람들하고 종북 주사파들만 자기를 지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지로 지금의 이재명이 됐고 지금의 강기정이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 사람들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자기는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 강기정이 같은 자와의 역사 전쟁, 이념 전쟁을 할 때는 추호의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괜히 인정 베푼답시고 그립 슬쩍 푸는 순간 역공당하고 되치기 당합니다. 역사에는 이념에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아예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한번 뛰어들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이런 이념전쟁이나 역사전쟁에 전사로서 참여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면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끼어들지 마세요. 괜히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전선만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신 없으면 비키라고. 그냥 국으로 앉아서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 그 왜 쓸데없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역사 이념 전쟁에는 중간지대란 없다. 끝까지 이미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각오로 홍범도 흉상 문제나 정률성 공원 문제에 응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광주시당을 맡고 있는 사람이 주기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주기환.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군지. 이 사람이 언론에 났던 때가 언제냐면 정진석이가 비대위원장 했을 때입니다. 정진석이가 비대위원장 했던 적이 있죠. 김기현 대표 체제 전에. 그때 이 정진석이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지명직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때 갑자기 주기환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천이 됐어요. 주기환이가 비대위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진석이가 추천했겠죠. 그런데 언론에 나니까 그리고 임명이 됐어요. 비대위원으로. 이재명이가 왜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인가 하는 자 앉혔잖아요.
그자는 9시간 만에 물러났어요. 근데 이 주기환이는 지금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인데, 주기환이는 비대위원으로 임명되고 90분 만에 사퇴를 했어요. 90분 만에. 1시간 반 후에. 아니 1시간 반도 견디지 못할 사람이 왜 하겠다고 하냐고요. 이 사람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발표했겠죠. 정진석이. 그때 처음으로 중앙무대에 이름을 알렸어요.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함께 밑에서 일했던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들이 무슨 대통령실에 6급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서 이거 혹시 대통령과 사적 인연을 이용해서 아들 대통령실에 취직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되니까 이거 비대위원 하다가 이거 크게 잘못되겠다 싶었는지 90분 만에 그만둬 버렸어요. 정진석 위원장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당시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제의할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발표를 한 것인데 갑자기 뭐 지역에 할 일이 좀 많다 그래서 고사를 했다. 이건 정진석도 이 사람이 왜 고사했는지 지금도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래도 지금 광주시의 시당을 맡고 있으니까 호남의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면 된다니까. 괜히 이게 정률성 싸움에 뛰어들었어요. 정률성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5.18의 도시 광주에 중공군, 북한군, 군가 작곡 등 자유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선 사람을 기리는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밝혀놓고, 정률성은 광주 태생일 뿐 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도 아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끝냈으면 그냥 무난했어요. 그래 놓고 늘 한국말은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잖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국에서 민족의 우상으로 평가받는다면 이 민족이 중국 민족이 얘기하는 거겠죠? 설마 중국에서 한국 민족의 우상이라고 했겠어요? 중국에서 중국 민족의 우상으로 평가받는다면 표지석 정도 설치하는 게 맞지. 표지석 정도 설치하는 게 맞지. 그 표지석은 괜찮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표지석이 뭡니까?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리는 것이에요. 아니 차라리 중국 관광객들이나 올지도 모르는 공원이 낫지 그래 표지석이 나요? 표지석 만드는 데는 돈 얼마 안 드니까 표지석이 맞지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야지. 정치적 의미를. 표지석이라는 게 건물 지을 때 지표석이랑 같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언론 인터뷰를 자꾸 해요.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폄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18과 광주가 그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한 주기환의 해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그냥 생뚱맞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수위 등에 참여하는 등 그동안 윤 대통령과 많은 교감을 나누면서 느낀 생각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야말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가슴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이 주기환이가 설명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대통령과 가깝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전국 주사파들이 뭐만 있으면 어떻게든 대통령과 연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판에 진정으로 대통령과 가깝다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자체를 스스로 자제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진짜로 가까운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를 이리저리 냄새 풍기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하는 자들이 3명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3명. 윤핵관들 물러나고 난 다음에 3명. 이종찬이, 이철우, 주기환이. 그러니까 오죽 못났으면 자기들 발언이 대통령한테 어떤 부담을 줄지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대통령하고 가까운 것처럼 냄새 풍기고 다니면서 자기 정치들을 하냐고. 발언의 내용이 웬만하면 또 그냥 넘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표지석이 뭐냔 말이야. 표지석이. 한참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판에. 중재도 아니고 절충도 아니고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강자가 단식하는 것은 땡깡이다. 이적이죠. 이적이. 조적조. 이적이. 이재명은 지가 한 말로 망한다. 이재명이가 어제 갑자기 단식에 들어갔어요. 이유는 내세운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내겠다. 그러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어요. 무기한 단식 투쟁.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되거든요. 정기국회 시작 하루 전에 국회에다가 천막 치고 단식에 들어갔어요. 166석의 거대 제1당 대표가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말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3가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1000명.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 이게 3번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황당한 요구 조건을 뽑아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뭐 단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네. 네, 국민의힘은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방탄 단식이다. 네, 국민의힘이 아주 발빠르게 성격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민생 챙기고 국민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가. 제1야당 대표가 직무유기하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앞두고 정기국회를 직무유기하겠다는 것이다. 강민국 대변인 오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뜬금포 단식 선언.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단식 돌입을 계기로 전면 투쟁 모드. 그럼 지금까지 얘네가 투쟁 안 했나? 허구한 날 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무슨 이 전면 투쟁 했던 자들인데 하여튼 다시 투쟁 모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 이 당시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2016년 6월입니다. 이때 2016년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당시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당시 국회의장이던 정세균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게 9월 말입니다. 9월 말. 그때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이가. 이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 수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약자들의 최후 저항 수단. 그런데 대통령의 지방자치 탄압에 맞선 성남시장의 지도 6월 달에 단식을 했는데 그거는 저항이고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땡깡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 새누리당이 약자였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졌거든. 그래서 정세균이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것들이 막 강행을 막 처리하고 있었던 그때거든. 그러니까 집권당이지만 당대표인 이정현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으로 항의하는 것밖에 없어서 단식을 했는데 그때 이 이재명이가 단식은 약자들이나 하는 건데 집권당인 강자가 무슨 단식이냐 그건 땡깡 아니냐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비난했던 거예요. 자, 지금 166석의 당대표 이재명이가 강자입니까? 아니면 1년 반이나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개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111석 가지고 간신히 지금 여당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강자입니까? 166석에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가 강자 아닙니까? 이 강자의 대장인 이재명이가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강자가 단식하는 것은 땡깡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때의 이재명이가 당대표인 지금의 이재명한테 강자가 단식하는 것은 땡깡이다. 이 말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단식 농성이 아니고 단식 투쟁이다 그랬어요. 농성은 뭐냐면 한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단식 농성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만 하는 거고 이재명이는 단식하면서 투쟁한다는 거기 때문에 당무도 보고 정무 일정도 다 진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 본회의 열리면 본회의 가고 상임위 열리면 상임위 간다 이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부르면 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가 밥 안 먹는 거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다 한다는 거니까 국회 본회의도 나가고 당대표로서 당무도 보겠다는 거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검찰에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나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단식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양향자 의원도 지금 무소속이죠.
지금 뭐 한국의회당을 창당했습니까? 한국의 희망, 한국의 희망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도 약하고 효과도 미지수다. 단식은 약자의 수단인데 어느 국민이 170석 민주당을 약자로 보겠나? 예, 한동훈 장관은 이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워낙 맥락 없는 일이어서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참 이 단어를 아주 맛있게 골라 쓰네요. 예, 한동훈 장관은 단식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아니 그럼 절도죄, 사기죄 짓고 검찰에 소환받았을 때 단식한다 그러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개인 토착 비리 형사사건이다. 단식한다고 수사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라서 한마디 했습니다.